계속 갑시다. 저기 늦게 오신 거는 시험은 다음 시간 쉬는 시간까지 하고 저 교무실에 교교쌤이 있거든? 제출하면 돼요. 자, 이제 우리 109페이지에 경제 파트야. 교과서를 5단원인데 자본주의의 정비 과정과 합리적 선택. 그래서 일단 자본주의의 의미는 어려운 거 아니까 밑줄만 치자. 일단 사유재산제, 그리고 자유로운 경제활동, 그 다음에 시장경제. 오케이? 세 가지만 체크하면 되는데, 자, 그럼 특징은요, 사유재산제 보장하죠, 1번. 2번은 경제활동의 자유죠. 그럼 일단 경제활동의 자유라는 얘기는 동그라미 있죠. 경쟁이 포인트야.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고요. 자, 세 번째는 자,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그래서 주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따라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야, 선생님 너 없는 거 몰랐다. 근데 하나만 체크할게요. 자, 거기 특징에 3번에 가격에 동그라미 치고요. 얘들아, 한번 물어보자. 만약 보통 우리가 경제학의 시초 그러면 경제학의 아버지는 누구야? 애덤 스미스 들어봤지? 그러면 애덤 스미스는 이 가격에 따라 어떤 가격에 따른 작동 원리를 뭐라고 불러요? 보이지 않는 소. 그래서 가격에 동그라미 치고요. 보이지 않는 소원이라고 써놓자. 그리고 거기 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말 나오잖아. 그러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시장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거야.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그냥 머릿속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시장에서 제한의 서비스가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아서 시장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의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 그냥 그 정도로만 관념 잡고 있어.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자, 프로테스탄트 인류와 자본주의 정신인데요. 자, 요거는 학교에서 아마 하는 학교 있고 안 하는 학교 있어요. 그래서 일단 스킵하고요. 자, 밑에 경제체제 분류는 좀 봐야 돼. 자, 경제체제 분류. 자, 너네가 이제 많이 들어본 표현 중에 자, 경제체제라는 거고 자, 체제라는 게 있는데 자, 너네가 들어본 거잖아. 자, 첫 번째는 시장경제체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 계획경제체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뭐 하나 더 추가하면 거기다가 전통경제체제를 추가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전통경제, 시장경제, 계획경제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가 중요해. 그럼 이거야. 너 생각해봐. 한 국가가 경제가 돌아가는데 우리나라에서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지. 근데 여러 분야에 써야 되잖아. 그럼 만약에 복지 예산을 늘리면 다른 쪽의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 그러면 복지 예산을 늘리면 국방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 한정된 예산 하에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선택해야 돼.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면 한정된 예산 하에서, 즉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어느 쪽에 더 많이 할지 더 적게 할지 우리가 이렇게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선택의 문제를 경제 문제라고 해요. 그 선택의 문제를 경제 문제라고 해요. 항상 머릿속에서 경제 문제라는 표현이 나오면 선택의 문제야. 경제 문제라는 표현이 나오면 선택의 문제. 그럼 하나 더. 이걸 학교에서 많이 하니까. 자, 그러면 이 선택의 문제, 경제 문제는 왜 발생할까? 자, 똑같은 거야. 너네가 만약에 한 달에 한 월급 취업을 했는데 한 달에 한 200을 벌어. 그러면 자원, 월급, 돈은 한정돼 있지, 소득은. 근데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잖아. 그럼 그 중에 뭐 해야 돼? 선택해야지. 그래서 이번 달에는 뭐 요것만 하고 다음 달에 월급 들어는 또 그거 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단 말이야.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희소성. 그래서 너희들 꼭 체크할 거. 여기에 지금 이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희소성은 어떤 거냐면 희소성은 인간의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의 양이 있거든. 근데 항상 자원의 양보다 인간의 욕구가 커. 일반적으로. 그러면 부족해지겠지. 나는 200만 원밖에 없는데 하고 싶은 거는 너무너무 많아서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그러면 한 500이 필요해. 욕구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 부족해짐을 느끼고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 그래서 꼭 체크해. 경제 문제는 다시 무슨 문제?
경제 문제는 선택의 문제인데 이 선택의 문제,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희소성 때문에. 그럼 희소성이라는 개념은 자원의 존재량보다 인간의 욕구가 더 커서 부족함을 느끼는 상태.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면 경제 문제, 선택의 문제가 발생을 할 때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는 전통경제, 그다음에 시장경제, 그리고 계획경제로 나누는 거야. 그럼 전통경제는 뭐냐면 그냥 조상대대로 내려온 관습에 따라. 관습. 그래서 농부들한테 물어봐. 아, 왜 쌀농사 지세요? 왜 벼농사 지세요? 물어봤더니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조상대대로 그냥 쌀농사 져서 그냥 쌀농사 진다. 그럼 그거는 전통경제. 그래서 전통경제는 관습만 체크하면 돼. 그런데 시장경제는 어떠한 개입도 없이 어디에 맡겨두는 거냐면 시장에 맡겨두면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 계획경제는 정부가 계획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정부의 계획에 따라 결정한다. 그럼 너네 볼 때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니 계획경제? 우리나라는 시장경제고, 그치? 그리고 북한 계획경제지. 근데 100% 시장, 100% 계획은 없지.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정부가 개입하기도 하지. 근데 북한은 계획경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시장을 허용하기도 하지. 그래서 현대 경제체제는 시장과 계획경제가 섞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혼합경제체제라고 할 거예요. 단 우리나라는 시장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은 거고 북한은 계획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고. 그래서 다시 시험은 전통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결국 시장과 계획경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경제 문제, 선택의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 국방비를 더 많이 쓸지 복지 비용을 더 많이 쓸지 등등. 그리고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희소성, 다시 희소성은 인간의 욕구가 자원의 존재량보다 커서 부족함을 느끼는 상태. 끝.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무슨 경제 체제가 있냐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랑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있어. 그러면 이번에 자본주의 경제 체제랑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사적 소유의 허용 여부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사적 소유를 허용하고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아. 그럼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지, 북한은 사회주의지. 그럼 물어볼게요. 야, 북한 사람들은 자기 텔레비전, 자기 자동차 있다 없다? 있어. 아니 선생님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면서요? 자, 이건 뭐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주의 개념은 마르크스 때문에 나온 건데 마르크스가 보니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초기 시대의 사람이거든? 보니까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대립이 심해지고 자본가는 떼돈을 버는데 노동자들은 착취당하더라. 그 이유를 봤더니 공장이나 기계 등이 있지. 이걸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거야? 자본가가. 그러니까 자본가는 공장과 기계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대충 일도 안 하고 돈만 벌어가. 누굴 착취하면서 노동자. 따라서 마르크스가 주장한 거는 모든 사적 소유가 아니라 생산수단만 갖고 따지자 이거야. 생산수단, 공장기계. 그래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면 자본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간 기업들이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벌어가는 거잖아.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들은 생산수단, 공장기계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아. 그럼 모두 국유화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또 하나,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여부에 따라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나누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체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랑 세트로 가는 거야. 그리고 계획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세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자본주의 경제죠. 사회적 상권 인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 경쟁을 강조하고 마지막으로는 시장경제체제지. 그리고 세트로 꼭 하나, 세트로. 시장경제체제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결합하고요. 계획경제체제는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결합합니다. 그 나누는 기준들까지. 자, 그러면 우리 어디까지 정리가 된 거냐면 109페이지까지 정리가 됐고 이 문제들은 좀 지역적 주제로 간단하고 툭툭 나옵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야. 110페이지.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 자,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과정 보니까 주석 있어? 아, 이것도 없었구나. 자, 거기 메뉴에 보면
자, 타이틀하면 동그라미 치자. 산업 동그라미 우측으로 독점, 수적, 신자유주의. 이거 순서 다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순서 나열하는 거 물어보고 각각의 특징까지 물어볼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뭐 볼 거냐면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을 봅시다.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 조금 깊게 갈 거니까 자, 이제 밑에 있는 표 정리하면서 같이 봅시다. 자, 다시 자본주의는 뭐냐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한 거야.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옛날에 중세 유럽의 봉건 사회일 때는 모든 백성들은 그냥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거든. 그래서 농노였어. 농노는 뭐야? 농민 플러스 노예였지. 그럼 상업, 수공업 이런 거 발달을 안 하다가 중세 유럽 말기에 도시가 형성되고 도시에 시장이 형성됐잖아. 그러면서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등장했거든. 그럼 이제 그들이 자신만의 공장과 자신만의 기계를 소유하면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자본주의에서 성장하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자본주의의 최초의 모습은 무슨 자본주의였냐면 상업 자본주의. 상업 자본주의. 자, 왜 상업 자본주의라고 하냐면 아직 산업혁명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요. 기계가 없었어. 그래서 상인들이랑 수공업자들이 물건 만들어서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 팔아서 이익을 남겼던 거야. 그래서 상업자본주의가 처음에 등장했는데 상업자본주의가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신항로가 개척되면서 자, 신항로가 개척되니까 이제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까지 가지. 그럼 아시아의 물건들을 가져다 비싸게 파는 거지. 그치? 그리고 신항로가 개척되면서 뭐가 증가하냐면 교역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막대하게 부를 축적하는 상인들이 등장하고 요때 또 재밌는 게 등장해요. 뭐가 있냐면 자, 중상주의라는 정책이 등장해요. 자, 중상주의는 어떤 거냐면 국가가 나서서 상업을 장려하는 거예요. 다시 중상주의는 국가가 나서서 상업을 장려하는 건데 왜 그랬냐면 그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때부터 유럽의 절대왕정의 왕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모든 국가들이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이 국부를 늘려야 돼. 국부를 늘려야 돼. 그런데 그 당시에 국부는 국가의 부야. 그 당시 국부의 기준은 뭐였냐면 금과 은이었어. 그럼 국가 안에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을 늘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금과 은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인들을 밀어주는 거야.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아시아에 가서 또는 아프리카에 가서 값싼 예를 들어 향신료 또는 그들만의 특산품을 가져다가 외국에 가서 비싸게 팔면 돈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생각해보자. 국부를 늘리려면 수출을 늘려야 돼, 줄여야 돼? 늘려야지. 그래야지 금감원이 들어올 테니까. 다음, 수입은 늘려야 돼, 줄여야 돼? 수입은 줄여야지. 왜냐면 수입을 하면 금과 은이 나가잖아.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상인들과 수공업자들 지원해주고 단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은 철저히 제한하는 거야. 너 생각해봐. 영국도 수출은 장려해. 프랑스 엄청나게 수출하는데 프랑스로부터 수입 안 하겠대. 근데 프랑스도 영국으로 수출하는데 영국으로부터 수입을 안 하겠대. 싸울까 안 싸울까? 서로 수출만 하려고 싸우겠지. 그러니까 한계가 생긴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눈을 돌리죠. 아시아, 아프리카로.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가서 식민 지배하는 거야. 그리고 그 나라의 원료들 있지. 싸게 수입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비싸게 갖다 파는 거야. 그러면서 국부를 점점 늘렸지. 자, 그러면 이 중상주의는 너네가 볼 때 자유무역이 됩니까? 보호무역이 됩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수출만 늘렸잖아. 수입은 막고 보호무역이야. 중상주의는 보호무역이 극대화됐고요. 그 결과 유럽에서 국가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엄청난 식민지 쟁탈전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인데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체크할게요. 그러면 자, 이 중상주의 시대 때 모든 국가들이 이윤을 창출했잖아. 그러면 자, 이윤 창출은 뭐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했냐면 유통과정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합니다. 유통과정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값싸게 사다가 유럽에 비싸게 갖다 파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유통과정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했다. 자, 그러면 우리 표로 중상주의, 자본주의의 초기 단계, 자, 요 정도 확인하고요. 두 번째,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드디어 이제 뭐가 발달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뭐가 생겼냐면 산업혁명이 발생해요. 산업혁명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거 어디라고 보지? 산업혁명 영국부터 시작이야. 드디어 뭐가 등장했냐면 방직기, 방적기, 옷감을 짜고 만드는 기계가 등장했죠. 그 결과 품질은 올라가고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해. 그 다음에 동력혁명 발생해서 증기기관이 등장했죠. 증기열차 나오고, 그쵸? 그러면서 빨리 더 멀리, 더 빠른 시간에 물건 판매가 가능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를 무슨 자본주의라고 할 거냐면 산업자본주의라고 할 거야. 산업혁명 이후의 자본주의를 산업자본주의라고 할 거고요. 산업자본주의 끝났고 이제 산업자본주의가 되는데 이때는 기계가 등장하면서 이제 특징이 바뀝니다. 특징이 뭐로 바뀌냐면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잘 봐. 얘들아, 산업자본주의는 아직 기계가 없었지. 그럼 얘네들은 공장제 수공업이었어. 공장 만들고 사람들 집어넣고 다 손으로 만든 거야. 그런데 기계로 대체됐죠. 그러면 당연히 생산량은 월등히 늘어날 거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잖아. 자, 단점은 뭘까? 그전에는 숙련된 노동자가 중요했지. 이제 기계가 대체하면 노동자들 자르겠죠. 그러면서 실업 문제가 커져. 그래서 부작용이 뭐가 되냐면 잘린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다가 이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을 한탄하기 시작하다가 단체를 조직하고 밤마다 몰려다니면서 기계를 파괴하고 다녀요. 혹시 들어본 사람 무슨 운동? 러다이트 운동. 이름 알아요. 그래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되면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하고 다니는 운동인 러다이트 운동이 발생했다. 자, 이 러다이트 운동 실제로 서술형 단답형 나온 적도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자, 이게 공장제 기계공업이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등장하냐면 사상가인 애덤 스미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라는 분이 책을 씁니다. 무슨 책을 쓰냐면 국부론이라는 책을 써.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자신의 사상을 정리하고 우리는 여기부터를 경제학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그럼 애덤 스미스의 사상은 뭐냐면 이거야. 애덤 스미스의 한마디로 사상은 뭐냐면 자, 암기, 자유, 방임주의야. 자유방임주의. 무슨 말이냐면 경제 시스템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도 국가는 개입하지 말고 어디에 맡겨라? 시장에 맡겨라. 시장에 맡기면 자유롭게 경쟁을 하고 경쟁의 결과 시장은 항상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움직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최대화해야 돼, 최소화해야 돼. 최소화해야 되지. 특히 경제는 개입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 산업자본주의를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와 연결시켜서 큰 정부, 작은 정부, 작은 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정부. 그러면 이때 작은 정부라는 얘기는 이거야.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정부는 절대 경제는 개입하지 말고요. 정부는 치안, 도둑만 잡고 국방, 국경선만 지켜.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정부의 역할을 뭐라고 부르냐면 야경국가론이라고 불러요. 야경국가론. 이렇게 내가 지금 원래 그 수업을 통사도 하지만 고3 수업하니까 지금 되게 최대한 난이도를 낮춰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거다. 여기서 못 알아들으면 화이팅. 알겠지? 처음에 용어 정리하는 게 중요해. 작은 정부, 야경국가론이고요. 그럼 이제 애덤 스미스의 특징을 좀 볼게. 애덤 스미스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 일단 첫 번째 단서는 어떻게 다냐면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야. 그럼 얘들아,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기적이라는 거야. 근데 이기적이 니네가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소세지 반찬 나왔다고 씨발 내가 딴 애보다 2개 더 먹어야지 이게 이기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절대 손해를 본다 안 본다. 절대 손해를 보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로빈슨 크루소식의 경제가 좋을까?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 집중. 왜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혼자 섬에 살고 있는데 내가 물고기도 잡고 내가 농사도 짓고 내가 집도 지어 내가 옷도 만들어. 그럼 내 삶은 만족스러울까? 나는 일단 물고기를 징그러워해서 물고기는 평생 못 먹을 거 아니야.
그리고 농사 지으면은 될까? 또 된다고 치고 그 내가 옷을 만들면 항상 이틀만 지나면 옷이 뭐 찢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다 잘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하냐면 네가 남들보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생산해. 자,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걸 특화라고 해요.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걸 특화라고 하고 그럼 생각해봐.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는 강의만 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의사만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회사일만 하는 거 이렇게 다 나뉘어지면 사회 전체적으로 분업이 이루어지는 거야. 사회 전체 분업이 이루어지고 그럼 일단 상식적으로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면 숙련도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 떨어져? 올라가겠지. 그럼 생산성이 늘어나겠지.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말은 그 전에 비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교환하면 어디에서? 시장에서. 그러면 애덤 스미스는 이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 이거야. 보이지 않는 손. 그럼 얘들아 보이지 않는 손이 뭐게? 보이지 않는 손은 가격이지 프라이스. 가격의 어떤 작동 원리야. 그럼 생각해봐. 시장에서 상식적으로 물건이 싸면 사 안 사? 안 사지. 근데 물건이 가격이 싸고 품질도 좋으면 더 많이 살 거 아니야?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면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다 보면 항상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게 애덤 스미스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 애덤 스미스의 사상이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교환하면 뭐가 작동한다고?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은 그냥 너네 뭐라고 외우면 되냐면 가격. 정확히 얘기하면 가격의 작동 메커니즘, 가격의 작동 원리.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여기까지 가죠. 돼요? 그리고 벌써 조금 더 알아나? 학교에서 좀 깊게 되는 선생님이 있어. 잘 봐. 그러면 애덤 스미스는 잘 봐. 이거 꼭 외워. 공급을 중시할까? 수요를 중시할까? 자, 공급은 만들어 파는 거고요. 생산자들이. 수요는 소비자들이 사고자 하는 욕구야. 애덤 스미스 이렇게 얘기해. 지금 계속 기계가 등장하고 더 좋은 기술이 나오니까 생산성 엄청 늘어나겠지. 그러면 애덤 스미스는 만들어만 내면 시장에 갖다 만들어서 내놓기만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기 때문에 항상 효율적이고 이상적 상태로 가지. 그럼 그 얘기는 만들어만 내면 보이지 않는 손 가격에 의해서 수요는 따라온대. 자동적으로 수요는 따라와. 그럼 뭘 중시할까? 만들어내는 공급 중시 경제. 공급 중시 경제. 이 표현 하나 알아나? 애덤 스미스의 그다음 이제 경제학의 시초가 애덤 스미스니까 그 다음 모든 경제학자들은 애덤 스미스의 제자들이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얘기는 만들어만 내면 시장에서 어떻게든 다 팔리니까 중요한 건 공급이라는 거야.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꼭 하나 체크. 애덤 스미스는 공급 중시 경제학이에요. 공급 중시 경제학. 그리고 모든 인간을 합리적이라고 봤잖아. 이거 중요해. 잘 들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잘 봐. 각각의 개인적인 인간들이 합리적이지. 그러면 그 합리적 개인이 모인 사회 전체, 시장 경제 전체도 합리적이라고 봐요. 개인이 합리적이면 전체도 합리적이다. 오케이? 자, 그런데 생각해봐. 이렇게 잘 굴러갔어. 그 산업적으로 잘 굴러가서 경제가 막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인구가 많으면 인구도 늘고 전 세계적으로 잘 살기 시작했는데 야, 생각해봐. 나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자, 선생님이 안 들어와. 무감독 시험이야. 너희들 믿는데. 니네끼리 알아서 봐라. 처음에는 알아서 잘 보겠지. 하지만 중간고사 봤더니 성적이 떨어졌어. 기말고사 때 유혹이 생길까 안 생길까? 선생님 없잖아. 컨닝에 대한 유혹이 생길 수 있지. 근데 선생님이 없으면 컨닝을 했다 안 했다를 판단할 수 없잖아. 그리고 컨닝을 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 이게 잘 움직였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가 개입을 안 하네. 그럼 생각해봐.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다가 아니 계속 경쟁하면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고 품질을 올려야 되면 힘들어 안 힘들어? 그 기업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윤도 적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차피 심판도 없잖아. 국가라는 존재가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나머지 기업들을 죽여버리면 퇴출시켜버리면 나만 남잖아. 그럼 내가 다 가져갈 수 있잖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처음엔 잘 굴러가던
이 누구의 이론에 따라서? 애덤 스미스의 이론에 따라서 잘 굴러가던 경제체제가 드디어 변질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국가라는 존재, 심판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산업자본주의가, 이 자유방임주의 산업자본주의가 변질되면서 무슨 자본주의로 바뀌는 거냐면 독점자본주의로 바뀌어요. 너네 이 독점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정적 어감이지. 그럼 이건 뭐냐면 시장에 맡겨놓고 처음에 잘 될 줄 알았더니 독점 기업이 등장하는 거야. 나머지 기업 다 죽이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 또 올라가겠지. 생산량 줄어들겠지. 그럼 소비자들은 이익이야, 손해야? 소비자들은 점점 손해가 되고 기업만 배불러지는 현상.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 독점 자본주의는 꼭 외워. 뭐라고 그러냐면 어디에 맡겼더니 문제가 생긴 거야? 시장에 맡겼더니 문제가 생겼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마켓 페일러, 시장 실패라고 얘기해요. 독점 자본주의는 시장 실패. 자, 그러면 어떤 시장 실패가 발생했냐면 첫 번째, 원래는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이 제한되고 경쟁이 없어지면서 독점 기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이 등장하냐면 과점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자, 독점 기업은 그 시장의 기업이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과점 기업은 그 시장의 기업이 2개에서 5개 정도까지 한 소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독점 기업이 존재하면 독점 기업은 가격 결정력이 있잖아. 가격 비싸게 올려버리는 거지. 어차피 나 외에는 생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과점 기업의 문제점은 뭐냐면 과점 기업들끼리 경쟁 안 하고 서로 모여서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 야, 우리 이번에 가격 얼마 올리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하나 과점 기업들이요 사전에 모여서 가격과 가격과 생산량을 조절해서 지네들의 이익을 더 극대화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현상을 담합이라고 해요. 담합도 잘 나와서 체크해요. 담합. 소수의 기업들이 사전에 가격과 생산량을 조절하는 협상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피해가 되겠지. 자, 첫 번째는 시장 실패, 독점 또는 과점이 있고, 자, 두 번째 시장 실패는 아직 우리 안 배웠는데 다음 주에 할 거야. 외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외부 효과. 이것도 시장 실패고,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공공재 부족이라는 현상이 발생해. 이것도 다음에 배울 거고 용어만 알아놔. 또 네 번째는 얘들아 국가가 개입 안 하니까 당연히 빈부격차 어떻게 될까? 엄청나게 커지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문제.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일단 시장 실패 네 가지는 외워두고 나중에 다음 주에 배우면 이 외부 효과라는 건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될 거고 공공재 부족도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될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있었거든? 막 계속 터지고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다 누구의 제자들이야? 애덤 스미스지. 뭐라고 대책을 제시하냐면 좀 문제가 발생했는데 시장이 맡겨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 우리 스승이신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어. 그러니까 냅두면 어떻게 돼? 결국 언젠가는 해결된대. 그 모두 대책을 제시를 안 하는 거야. 그냥 해결된대. 근데 점점 심해져. 그러다가 이게 빵 터지지. 어디서? 미국에서. 이런 거야. 세 글자. 대공황이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다가 하필이면 미국이 먼저 터지고 이게 도미노처럼 터져가. 그래서 1929년 말 공황이 시작되는데 막 미국은 하루에 막 주가가 60%가 떨어지고 이래요. 그리고 그게 계속 이어지면서 미국발 대공황이 발생해지면서 전 세계가 도미노처럼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도 모든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해? 힘들지. 근데 시장에 맡겨두면 언젠가는 해결될 거야. 대책을 제시하는. 그때 누가 등장하죠? 혹시 아는 사람? 대공황의 구세주. 케인즈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대공황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공황 이후에 자본주의가 또 한 번 바뀌어. 그래서 대공황 이후의 자본주의를 기존 자유방임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 수정을 가했다고 해서 1930년대 이후의 자본주의를 자,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수정자본주의. 근데 하나만 더 물어볼까? 상식적으로. 얘들아 생각해봐. 대공황이라는 거는요. 인류가 역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 그레이트가 붙었잖아요. 상상
환상을 초월하는 거야. 미국의 실업률이 25%였어요. 야, 너네 한번 물어보자. 너네 한번 그냥 역사에 배웠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 위기가 뭐였어? IMF 외환위기지. 그때 실업률 7%였고 7%. 근데 미국은 25%였어. 야, 실업률이 25%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공무원 빼면 다 실업자인 거야. 공무원 빼면 다 실업자. 공무원은 실업자가 될 수 없잖아. 그럼 그냥 다 실업고 기업들 다 분할한 거고 다 실업자야. 그래서 이 당시 너네 사진을 검색해보면 이 당시 인터넷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 골판지 같은 거 있잖아. 거기다가 일자리 구함이라는 걸 써가지고 목에 걸고 길을 돌아다녔어요. 일자리가 아예 없으니까. 그 정도 다 실업자였는데, 그러면 이 대공황 일반적인 경기 침체는 일단 경기 침체고요. 두 번째, 얘들아, 경기 침체는 대부분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래. 그럼 일반적 공황은 인플레이션일까 디플레이션일까? 야, 일반적 경기 침체 꼭 알아봐. 디플레이션. 야, 생각해봐. 물건이 안 팔리면 기업들이 가격을 내리겠지. 그래도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지. 계속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일반적 경기 침체는 디플레이션이고, 니네가 한번 들어본 일본의 30년간의 장기 침체 다 디플레이션이고,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경제 위기, 금융위기, 그것도 디플레이션이야. 다 예외가 있어. 예외. 어디? 좀 이따 서구파동 얘기할 거거든. 그것만 예외적으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 어렵지. 지금도 인플레이션. 그건 예외야.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일단 대공황은 디플레이션이야.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그래서 일단 기존 자본주의, 자유방임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를 수정한다라고 해서 이제 1930년대부터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수정자본주의의 경제학자 아까 누구라고요? 케인즈. 메이너드 케인즈인데, 이 케인즈가 원래 수학자 출신인데 수학 전공했다가 공무원도 됐다가 나중에 케임브리지 대학인가 경제학 교수가 돼. 그럼 케인즈는 뭐라고 제시하냐면 일단 이런 거야. 일단 이거부터. 수정자본주의는 어떤 거냐면 시장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그래서 그냥 여전히 똑같아. 시장에 맡기는 건 똑같아. 시장에 맡기는 건 똑같은데 애덤 스미스 이후에는 시장은 무조건 완벽하다고 했어. 잠시 이런 오작동하는 문제가 생겨도 언젠가 다시 균형으로 돌아가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케인즈는 시장은 오작동할 수 있고 그 오작동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케인즈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너희들이 계속 언젠가는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 그 언젠가가 내년일지 100년 뒤일지 어떻게 알아? 그 언젠가가 오기 전에 우리 모두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 액션이 필요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정부가 개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정자본주의를 시장에 기반하게, 오작동이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하죠. 그래서 혼합경제체제라고 얘기해요. 혼합경제체제. 그런데 이제 케인즈 볼게요. 그럼 케인즈는 잘 봐. 이런 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원인을 진단해야 되고 원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해야 되겠지. 그래서 케인즈는 먼저 여기다 쓸게요. 대공황의 원인을 제시해. 대공황의 원인을 제시하는데 원인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구성의 모순. 자, 이 구성의 모순이라는 거는 너네가 앞으로 공부할 때 국어 비문학 또는 논술에 잘 나오는 용어는 꼭 의미를 알아놓고, 자, 또 하나는 뭐라고 원인을 진단하냐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원인을 진단해요. 그래서 케인즈는 대공황을 구성의 모순, 풍요 속의 빈곤. 자, 무슨 말이냐? 자, 구성의 모순은 이거야. 이해하면 돼. 아까 애덤 스미스는 각각의 인간들은 합리적이죠. 그럼 다시 합리적이라는 얘기는 이기적이야, 이타적이야? 이기적이지. 그럼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해. 이 당시에 주식은 빵이잖아.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빵을 사 먹는데 우리가 아침마다 값싸고 질 좋은 빵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제빵업자들의 이기심 때문일까, 이타심 때문일까? 이기심 때문이지. 제빵업자들은 다른 제빵업자와 경쟁해서 살아남으려면 더 질 좋고 값싼 빵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이기심이 경제에서 동기가 돼서 경제가 잘 흘러간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을 발전하는 것은 경제 주체들의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 때문이라는 거. 오케이? 그런데 그래서
각각의 개인의 인간이 합리적이면 그 합리적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그룹 전체가 합리적일 거라고 보지. 근데 케인즈는 그걸 비판해요. 뭐라고 비판하냐면 개인들이 합리적인 건 맞아. 그런데 합리적 개인들이 모였다고 사회 전체가 경제 시스템 전체가 결코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공황은 그거라는 거야. 개인들은 합리적이지만 합리적 개인이 모인 사회 구성원 사회 전체가 비합리적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 그래서 구성의 모순인 거야. 각각의 합리적인 개인들을 전체를 모아서 구성했더니 모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우리가 예를 들어 너네가 뭘 좋아할지 모르겠다. 자, 너네 봐봐. 너네가 축구를 보러 축구장에 갔어. 이렇게 계단형 좌석에 앉았지? 근데 하필이면 내 앞에 있는 애가 머리가 졸라 커. 잘 안 보여. 그럼 너네가 합리적이라면 일어나야 되겠지. 나한테 합리적이지? 내가 일어났어. 무슨 문제 생기게? 내 뒤에도 안 보이지. 걔도 또 일어나. 다 일어나지. 그럼 결국 다 안 보이지. 그거야 구성의 모순이. 나는 합리적이었지. 하지만 전체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풍요 속의 빈곤을 얘기해. 잘 들어. 이건 뭐냐면 얘들아 풍요 속의 빈곤이 뭐야? 아까 애덤 스미스 내가 얘기해서 공급 중식 경제학이 아니라 수요 중식 경제학. 공급 중식 경제학이라고 했죠. 그래서 계속 기술은 발전하고 막 캔같지도 못한 막 냉장고 세탁기 막 튀어나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공급은 넘쳐나고 있는데 수요가 못 따라가. 그래서 여기서 풍요는 뭐냐면 공급. 빈곤은 다 가난하고 소득이 없어 실업자야. 수요. 그럼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얘기는 케인즈는 이 대공황을 공급 과잉이라고 본 거야. 애덤 스미스, 당신은 공급이 나오면 수요는 무조건 따라오니까 문제없다고 했는데 공급은 넘쳐나서 공급 과잉인데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풍요 속의 빈곤은 공급 과잉을 얘기합니다. 그럼 대책은 공급은 문제가 안 되잖아. 뭐를 늘려야 돼? 수요를 늘려야 돼. 그래서 수요를 창출해서 이 경제 위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또 두 가지가 있어. 자, 보자. 너는 아직 관심 없나? 남학생들 한번 물어볼게요. 차에 관심 많니? 차? 자동차? 물어볼게. 자동차. 별로? 자동차. 그럼 뭐에 관심 있어? 너, 그냥. 또 비싼 거. 비싼 거. 아파트?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내가 차 먼저 사고 아파트 사야 돼? 아파트 사고 차 사야 돼? 아파트는 없어. 아, 그래? 한 30년 남았는데? 아파트 졸라 비싸. 차 먼저 사야 될까? 너희 저거 있어. 요새 소형차인데 디자인 깨끗하게 나오고 캐스퍼라는 차 있어. 캐스퍼. 기아에서 나왔나? 1,500만 원 정도 사거든요? 되게 소형차야. 소형 SUV인데 싸니까 살만한데 그래서 내가 한번 예뻐가지고 타봤는데 소형차의 단점이 불안해. 코너링 할 때 넘어갈 거 불안해.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고 소음이 되게 심해. 차를 아파트? 그거 물어보자. 보통 아파트가 분당에서 얼마지? 30평대. 국민평 25평. 보통 25평 아파트가 최소한 5억 정도 할 거야. 최소. 그럼 너네 지금 통장이 얼마 있니? 근데 봐봐. 너네 아파트를 수요라는 개념이 뭐냐면 사고자 하는 욕구야. 그럼 너희들은 지금 아파트를 다 사고 싶지? 살 수 있어? 없어? 없지. 이유는 뭐가 없어?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야.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모두 차도 사고 싶어하고 집도 사고 싶어하는데 화폐가 없잖아. 그러면 어떤 수요를 창출해야 되냐면 실제 돈, 화폐가 기반한 수요를 창출해야 되고 그 케인즈는 그걸 무슨 수요라고 하냐면 유효 수요라고 해요. 유효한 수요. 그런데 대공황은 다 실업자잖아. 어떻게? 방법이 없어. 누가 개입해? 정부가 개입해서 유효 수요를 창출한다. 그래서 케인즈는 극단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부가 돈을 항아리에 가득 담아서 곳곳에 파묻어도 그 사람들한테 모두 파가라 그래. 그럼 사람들이 파가면 땡큐지. 그럼 돈이 생겼잖아. 실업자들이. 그럼 소비를 하겠지. 소비를 하면 물건이 팔려. 그럼 기업이 살아나지. 그럼 기업이 고용을 다시 사람들을 고용할 거 아니야. 그럼 일자리가 생기고 그럼 소득이 발생하자. 일어나면. 그럼 또 소비가 되겠지. 이게 계속 반복되면 경제가 살아날 거야.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얘기합니다. 그럼 생각해봐. 니네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당연히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하는 게 맞잖아. 근데 이게 왜 혁신적이었냐면 케인즈 이전까지는 교과서에, 경제학 교과서에 정부란 단어가 아예 없었어. 아무도 정부의 개입이라는 걸 생각지도 못했다고.
근데 케인즈가 정부가 개입하래. 대부분이 막 미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하나의 완전한 경제 이론이 됐죠. 정부 개입이.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경제 위기를 해결해요. 실제로 이걸 받아들여서 대부분 국가들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경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실제로 벗어나지. 이걸 받아들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뭐라고 그래요? 뉴딜 정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이 이론을 받아들여서 무슨 정책이 실시되냐면 뉴딜 정책이 실시되고 결국 대부분 다 어떤 거냐면 정부의 개입은 다 대규모 공공사업이에요. 댐 건설하고 도로 만들고 항구 만들고 그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니야. 실제로 그래서 미국에는 뉴딜 정책 경제위기 극복 그리고 하나 더 또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때부터 1930년대 이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복지국가. 당신들 가난한 삶을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 제가 지난주에 배웠던 사회권이지 복지국가. 그치? 그런데 이게 또 처음에는 되게 잘 됐어. 그래서 실제로 60년, 70년 잘 가는데 갑자기 또 1970년대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져요. 1970년대 뭐가 터지냐면 전 세계적으로 석유파동, 오일 샥이 터져요. 석유파동. 중동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란, 이라크, 뭐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 전쟁하면서 석유 생산이 중단돼. 너네 그거 알아요? 2년 전에, 1년 반 전에, 1년 전이다. 1년 전, 하여튼 1년 전에 휘발유 가격이 1리터에 1,100원 하다 2,000원 됐거든? 난리 났지. 2배 뛴 거잖아. 이때 전 세계적으로 원유가가 몇 배 뛰냐? 30배가 뛰어. 야, 생각해. 원유 가격이 30배 뛰면 전 세계 모든 공장들 다 멈춰서겠지. 그리고 원유는 모든 산업의 원료 또는 근본이 돼. 그럼 물가 어떻게 될까?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경제 위기가 터지는데 이거 외워야 돼. 이 석유 파동으로 인한 석유 파동이 72년에 한 번, 78년에 한 번 터지는데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전 세계적 경기 침체를 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은 신조어인데 스태그네이션. 자 스태그네이션이 경기 침체. 그리고 원유 가격 폭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래서 암기.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다?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70년대 엄청난 경제 위기였다. 그런데 또 생각해봐. 지금 그럼 보세요. 이 수정자본주의는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큰 정부지 당연히. 자, 수정자본주의는 큰 정부야. 그러면 이러한 경제위기가 발생을 하면 정부가 적극적 개입하겠지. 정부가 전 세계 모든 정부들이 미친 듯이 개입을 해. 근데 아무리 개입을 해도 해결이 안 돼. 1년, 2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퍼지냐면 정부가 개입해도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 그럼 이거의 원인이 정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원인이 정부다. 그러면서 어떤 인식이 퍼지냐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은 정부 실패야. 그럼 대책은 뭐야? 정부의 개입이 문제니까 정부의 개입을 다시 뭐 해버리자? 빼버리자. 그러면서 1970년대 이후에 화면 나가네? 제가 일로 갈게요. 이게 좀 칠판이 작아서 일로 가자. 아이고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그래서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부터 다시 정부 개입 축소. 그러니까 정부 개입 축소하면 다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로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1980년대 이후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하냐면 새롭게 자유방임주의로 간다고 해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그러면 신자유주의는 다시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다시 작은 정부가 되는 거고요. 특히 용어 하나 좀 체크할 게 있어. 미국에서 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레이건 대통령이 실시했거든. 그래서 그거를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레이거 노믹스라고 하고요. 레이거 노믹스. 영국에서는 그 수상 중에 그 대처라는 여자 수상이 있었어. 그 대처상이 신자유주의를 시행하면서 대처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문제 풀다가 레이거노믹스 또는 대처리즘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80년대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이후에 신자유주의. 됐지? 그 작은 정도인데 그거 이제 잘 봐야 돼. 그럼 정부 개입을 축소하죠. 그럼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첫 번째, 얘들아 정부 개입 축소야. 그럼 정부 개입을 축소하면 복지가 확대될까 축소될까? 당연히 복지가 축소되겠지. 빈부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세금을 많이 거둘까 적게 거둘까? 정부가 개입을 줄여든다는 얘기는 세금을 적게 걷는 거야. 그래서 감세가 돼요. 감세가 되고 그 전에 수정자본주의 시대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출자해서 기업들을 만들었거든. 공기업. 그런데 이제는 정부 개입을 축소하니까 공기업을 민간에 팔아서 민영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우리나라도 영향받아서 우리나라 대표적 공기업이 포항제철이었거든. 그 민영화죠. 포스코로 민영화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이거 하나 더 쓸게. 전 세계적으로 정부 개입을 빠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야.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1985년에 전 세계적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WTO,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죠. 그래서 자유무역이 활발화되고요. 이름을 WTO까지 좀 알아. 월드 트레이드 오르가니제이션. 맞지? 그래서 WTO 세계 자유무역기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알아놔야 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발생을 해. 얘들아, 너네 유연화라는 표현을 딱 보면 좋은 느낌이야, 안 좋은 느낌이야? 보통 유연화 좋은 느낌이지. 왜냐면 그 전에 수정자본주의 시대 때는 노동시장이 경직화되어 있었거든. 그럼 좀 안 좋은 느낌이지. 근데 아니야. 잘 봐. 80년대 이전에 노동시장이 경직화될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복지국가잖아. 그러면 국민들의 삶이 안정적이어야 돼. 그럼 뽑을 때 정부가 개입해서 회사가 직장인을 뽑으면 무조건 정규직으로만 뽑아. 그리고 무조건 평생 고용 보장이야. 그래 복지국가니까.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킨다는 얘기는 뽑을 때 기업 마음대로 뽑는 거야.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에 누가 좋아? 해고가 자유로운 비정규직이 좋지. 그 정규직은 매달 월급을 올려줘야 되는데 비정규직은 2년마다 재계약하면 월급 올려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때 뭐가 등장해? 비정규직이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고용 상황의 70%가 비정규직이야. 미국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평생 직장 개념은 사라진 거야. 그러면서 너네 들어보면 정리해고 있지. 명예퇴직, 해고가 자유로워져요. 그러면 노동자들 입장에서 고용 상황이 안정적이든 불안정적이 되고 기업들 입장에서 마음대로 해고가 자유롭지. 그러면서 고용이 불안정해지니까 이때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열풍이 불었냐면 좀 월급은 적어도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하게 되지. 그러면서 지금도 그런데 여성 직업 선호 1위가 뭐야? 초등학교 교사였잖아. 왜? 초등학교 교사는 월급은 좀 작아. 하지만 방학 때 학교 안 가. 월급 나오고. 그리고 65세 정년 보장되고 은퇴 이후에 연금이 막 200, 300 받았거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고 여기까지 해서 어디까지 정리됐냐면 110페이지까지 정리가 된 거야. 특히 한번 쭉 보시는데 거기 마지막에 신자유주의에 하이에크만 밑줄 쳐놓게요.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는 하이에크고 시험에 가끔 안 나오는데 논술에 가끔 나와서 이름만 한번 알아둡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좀 가자.